새벽 4시 청담동 뒷골목. 5천억 자산을 가진 변호사 박민재는 술자리에서 돌아오던 중 리어카를 끄는 한 여인을 마주칩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폐지를 줍는 초라한 뒷모습.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그 여인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 수진 씨, 당신이 10년 전 청담동 타운하우스의 안주인이었던 그 여자. 아이들의 엄마.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세요,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그날 무엇이 이 여자를 청담동 골목의 폐지 수집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민재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킨 10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청담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정도 법률 회의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대표 변호사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대표님,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홍보팀장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로펌이 대형 건설사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죠.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했고 주요 의뢰인들은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알겠네. 내일 회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지.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법조계에서 20년을 달려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산 5천억을 일군 성공한 변호사.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민재는 단골 바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와인바였어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바로 갔겠지만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스키 더블로 주게. 민재는 바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강수진과의 이혼, 그날의 선택,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성공의 길. 수진과 헤어진 후 민재는 오직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로펌을 키우고 자산을 불렸죠. 두 아이 박세린과 박준서는 어머니 이정희가 키웠어요. 민재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 돈을 버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재는 발을 나섰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민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고요했어요. 화려한 거리와 달리 뒷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민재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어요. 4월 초순이지만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낡은 리어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민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방한복에 털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였어요. 리어카 위에는 골판지와 페트병, 캔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폐지를 줍는 노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청담동 같은 부촌에도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몇 걸음 지나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민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건물 앞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골판지 박스를 하나씩 꺼내고 페트병을 주워 담고 캔을 골라내고 그 동작 하나하나가 능숙했습니다. 오랜 시간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민재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리어카를 끄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자를 더욱 깊이 눌렀으며 얼굴을 가렸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혹시 도와드릴게. 그냥 가세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민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리어카를 잡고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놓으세요. 가야 해요. 아직 할 곳이 많이 남았어요. 여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죠. 여인의 손. 민재가 만진 그 손은 상상 이상으로 거칠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상으로 얼룩진 흔적도 보였죠. 하지만 민재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에 묶인 낡은 실팔찌. 색이 바래고 해져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팔찌에 새겨진 두 개의 이니셜 S, J, 박세린, 박준서, 민재의 두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시선을 올려 여인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죠. 수진 씨,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모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인은 저항했지만 민재는 천천히 모자를 벗겼어요. 그리고 마주한 얼굴, 강수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청담동 타운하우스의 안주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 민재의 전 아내, 세린과 준서의 엄마. 하지만 지금 수진의 모습은 10년 전과 너무도 달랐어요.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앙상하게 마른 볼, 햇볕에 그을리고 추위에 얼어 터진 입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리어카를 잡으려 했죠. 그냥 가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재는 그 목소리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 제발 말해줘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폐지를 주우며. 이게 제 삶이에요. 10년째 이렇게 살아요. 수진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고통,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체념.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폐지를 주워요. 골판지, 페트병, 캔. 하루 종일 주워서 고물상에 가면 15,000원 정도 받아요. 그걸로 살아요. 변호사님,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청담동에서 우아하게 살던 수진.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차를 타던 수진.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문화센터를 다니던 수진. 그 수진이 지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만 5,000원으로 살아간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리어카 위에 쌓인 낡은 골판지와 페트병들. 구부정한 허리로 언덕을 오르는 수진의 모습. 덜컹거리는 리어카 소리만이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봤어요. 수진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목걸이. 낡고 광택이 사라졌지만 민재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민재가 수진에게 준 목걸이. 아이들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수진은 10년 동안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새벽 골목을 헤매면서도 쪽방에서 살면서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민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마주친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리어카를 끄는 뒷모습,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15년 5월. 민재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민재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로펌을 개업한 지 3년째였어요. 사건은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박준서가 쓰러졌어요. 당시 7살이던 준서는 학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희귀 신장병입니다. 즉시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민재와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식이 필수입니다. 수술비는 대략 1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억 원. 당시 민재의 로펌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어요. 그런 거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부도를 맞은 겁니다.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죠.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을 선 수진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사모님, 이번 주까지 5억만이라도 갚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어요. 빚 독촉, 병원비 독촉. 수진은 아픈 준서를 간호하면서도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어요.
민재의 로펌이 대형 금융사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당시 민재는 그 금융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거든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비리 금융사와 유착 의혹 박민재 변호사, 도덕성 논란. 로펌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가 연일 날아들었습니다. 민재가 1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이정희가 나섰어요. 70대 초반의 이정희는 로펌의 최대 주주이자 민재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민재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어느 날 저녁 이정희는 민재를 서재로 불렀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준서 수술비, 장인 빚, 그리고 로펌 위기.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입니까? 이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이혼해. 민재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인이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은 며느리를 둔 변호사. 이런 이미지로는 로펌을 살릴 수 없어.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 하지만 준서 수술은 내가 책임질게. 수진이가 조용히 이혼에 동의하면 준서 수술비 15억은 내가 전부 대줄게. 단 수진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우리가 갖는 거고.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수진이도 장인 빚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준서도 수술받을 수 있고, 로펌도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머니, 그건 생각해봐. 지금 수진이를 붙잡고 있으면 다 같이 무너져.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적어도 준서는 살릴 수 있어. 민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준서의 생명, 로펌의 생존. 그것이 우선이었죠. 이정희는 수진을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너무 비겁했지만 수진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이정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몸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알지? 준서 수술비 15억, 내 아버지 빚 30억. 민재 로펌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서 수술비는 내가 전부 댈게. 15억 한 푼도 빠짐없이. 대신 조건이 있어. 민재와 조용히 이혼해. 위자료는 없어. 아이들 양육권도 우리가 갖는 거고. 이정희는 이혼 서류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 빚도 정리해 줄게. 5억 원 줄 테니까 그걸로 급한 불은 꺼.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결정해야 해. 준서 살릴 거야, 말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서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했어. 내일 짐 싸서 나가. 아이들한텐 내가 말할게. 아이들만 한 번. 안 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아. 내가 떠난 이유 같은 것도 말하지 마. 그냥 버리고 간 걸로 할 테니까. 그날 밤 수지는 아이들 방에 오래 머물렀어요. 10살 세린과 7살 준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죠.
사랑하는 세린이 준서에게 엄마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준서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꼭 지킬게. 세린아, 동생 잘 돌봐줘.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볼게.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하지만 그 편지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가 가로챘거든요. 이런 감상적인 건 아이들한테 독이야. 이정희는 편지를 서재 금고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버리고 떠났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민재는 새벽까지 그 기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득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시간. 민재는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어젯밤 수진을 만났던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진이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은 쓰레기통을 하나씩 뒤지며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페트병을 모으고 캔을 골라냈죠.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1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겠죠. 민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의 강요가 수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민재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민재는 사흘 동안 수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쪽방촌에서 나와 리어카를 끄는 수진의 모습을,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아침 7시면 고물상으로 향하는 일상을, 넷째 날 새벽 민재는 차 안에서 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쪽방촌 입구는 어두컴컴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새벽 4시 20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방한복 차림에 털모자를 깊이 눌러 쓴 수진은 건물 옆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뒤를 따랐어요. 수진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청담동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나온 경비원이 수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한 광경인 듯 했습니다. 수진은 분리수거함 앞에 리어카를 세웠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골판지 박스를 꺼내고 페트병을 골라내고 캔을 추렸어요. 4월 초순의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10년 전 수진은 저 고급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빌라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첫 번째 빌라를 끝낸 수진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 수진은 쉬지 않고 폐지를 주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리어카는 골판지와 페트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 움직였죠. 새벽 5시 30분 수진은 편의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짜리 제일 싼 김밥이었죠. 수진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입 한 입. 마치 그것이 하루의 유일한 식사인 것처럼.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민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수지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어요. 지금은 편의점 1,500원짜리 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은 수지는 다시 리어카를 끌었어요. 이번에는 상업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었죠. 새벽에 배출한 골판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그 박스들을 하나씩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수진의 팔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끝까지 실어냈죠. 새벽 7시 수지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는 폐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게 때문인지 수지는 힘겹게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두 손으로 리어카를 밀어야 했죠. 고물상 주인이 폐지 무게를 쟀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골판지와 페트병, 캔.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오늘 15,000원이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구겨진 지폐였지만 수지는 그것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재는 고물상에서 나오는 수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 씨. 수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 삶 내버려둬요. 내버려둘 수 없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마다 폐지 주우면서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가세요. 어머니가 15억을 준다고 했어요. 준서 수술비로.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수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궁금한 거예요? 변호사님은 그때 저한테 묻지도 않았잖아요. 제발 말해줘요.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3억이었어요. 3억?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억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제 계좌에 들어온 건 3억뿐이었어요. 준서 수술비로 쓰라고 하셨죠. 그럼 나머지는? 모자란 돈은 제가 해결했어요. 제 아파트 2채 팔아서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였는데 급하게 팔았어요. 시세보다 30% 싸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총 9억 받았어요. 거기에 3억 합쳐서 12억. 수술비 15억엔 부족했지만 병원에서 선처해줬어요.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죠. 매달 350만 원씩.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15,000원으로 어떻게? 폐지만 주운 게 아니에요.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건물 청소.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350만 원을 만들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동상 걸린 손. 겨울에도 새벽 4시면 나가야 했어요. 폐지는 새벽에 나와야 많이 주울 수 있거든요. 손이 얼어도 눈이 와도 나가야 했어요. 하루라도 쉬면 돈을 못 채우니까. 쪽방에서 살았어요. 2평짜리. 월세 20만 원. 밥은 하루 한 끼.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으로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은 그때 저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로펌을 선택했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제가 치렀어요. 수진의 말이 칼처럼 민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세린이 입학식 날, 준서 수술 날. 50m 밖에서요. 아이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이었어요. 대표님, 인터넷에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님 전처분이 폐지 주우시는 영상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영상을 검색했어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수진의 모습이. 제목은 청담동 폐지 줍는 할머니, 박민재 변호사 전처.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헐, 진짜 비참하게 사네요. 재벌가는 역시 차갑다. 저 여자가 뭘 잘못했길래. 수진이 민재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변호사님도 힘들어지겠네요. 민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정희였어요. 민재야, 당장 집으로 와. 민재는 청담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정희가 사는 대저택이었어요. 10년 전 수진도 이곳에서 살았었죠. 민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로펌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와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인터넷 여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이정희의 첫마디는 질책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내 전처가 폐지 주우며 산다는 게 전국에 퍼졌어. 로펌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홍보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민재 변호사가 올라 있었습니다. 2위에는 청담동 폐지 할머니, 3위에는 정도 법률이 있었죠. 기사가 벌써 30개 넘게 나갔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법무팀장이 기사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검사 출신 박민재 변호사, 전처는 폐지 주어 생계 유지 5천억 자산가의 그늘, 전 아내는 쪽방촌 거주 냉혈 변호사의 민낯 가족도 버렸다. 민재는 기사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달랐습니다. 당장 해명 기자회견 준비해. 수진이가 자발적으로 떠난 거라고, 우리가 충분한 위로금을 줬다고 말해.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 알아요. 15억 준다고 하시고 3억만 주셨잖아요. 이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건 준서 수술비로 3억이면 충분했어.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병원에 냈고. 거짓말 마세요. 수진 씨가 자기 아파트 2채 다 팔았어요. 금매로 9억에 팔아서 수술비 됐다고요. 뭐? 이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350만 원씩 병원에 갚았어요. 새벽마다 폐지 주우면서, 낮엔 설거지하고 밤엔 청소하면서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가. 닥쳐. 이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로펌 핵심 인물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민재야, 그건 수진이 선택이었어.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요? 준서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무슨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몰아붙인 거잖아요. 민재는 10년 만에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말씀에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요? 수진 씨가 아이들한테 남긴 편지는 어디 있어요?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편지? 수진 씨가 떠나면서 편지 남겼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받은 적 없대요. 어머니가 숨긴 거죠?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민재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청담동 편의점 주인인데요. 편의점? 네. 강수진 씨. 아시죠?
매일 아침 여기 오시는 분. 방금 가게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구급차 불렀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가방에서 명함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빨리 오세요. 민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물었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진 씨가 쓰러졌대요. 민재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민재야, 지금 나가면 기자들한테 포위될 거야.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구급대원에게 달려갔어요. 저 사람 보호자예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민재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10년의 고통이 새겨진 손. 수진 씨,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수진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입니다. 만성피로 누적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징후도 보여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겁니까? 10년 정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요? 대체 어떻게 사신 겁니까?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사회복지팀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재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어요. 열어보니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어요. 10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출금된 기록. 메모란에는 준서 치료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보험해약 증서였습니다. 2015년 6월 수진 명의의 종신보험세 건이 모두 해약되어 있었어요. 해약 환급금 총 1억 2천만 원. 세 번째는 헌혈증이었습니다. 묶음으로 묶여 있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총 72장. 10년 동안 법적 한도까지 헌혈한 기록이었죠. 모두 RH 플러스 B형. 준서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수증들이었어요. 편의점 영수증, 지하철 영수증, 고물상 영수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일 마이너스 세린이 중학교 입학식. 교문 앞 은행나무 뒤에서 봤어요. 교복 입은 모습 예뻤어요. 2020년 11월 15일 마이너스 준서 재수술 날. 본관 6층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2023년 2월 14일 마이너스 세린이 졸업식. 후문 주차장에서 봤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네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수지는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봤던 겁니다. 단 한 번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이 서류들 보셨죠? 환자분이 10년간 준서 환자분께 익명으로 치료비를 보내셨더라고요. 총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10년. 수지는 1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재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세린과 준서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정희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18살 세린이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온 것 같았죠. 16살 준서도 뒤따라왔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엄마가 쓰러졌다고.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걱정보다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이 없고. 민재의 말에 세린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준서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랑 우린 아무 상관없는데.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딸을 바라봤어요. 세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잖아. 엄마요? 10년 전에 우릴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세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세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났다고. 위자료도 다 받아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왜 이제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재가 세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뿌리쳤어요. 그럼 뭔데요? 인터넷에 영상 떴다고 이미지 관리하려고요? 폐지 주우며 사는 전처 불쌍하니까 한 번쯤 병문안 와주는 척이요? 세린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창피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아요. 제 엄마가 청담동에서 폐지 줍는다고. 완전 비참하게 산다고. 엄마 때문에 전 놀림감이 됐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수치심과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준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죠. 민재는 수진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헌혈증, 영수증들. 떨리는 손으로 세린에게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 엄마가 10년 동안. 보기 싫어요. 세린이 서류를 쳐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통장 사본, 헌혈증, 메모장. 복도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준서가 바닥에 떨어진 헌혈증을 주었어요.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헌혈한 기록이야. 72번. 전부 내 혈액형이랑 같아. RH 플러스 B형. 준서는 헌혈증을 떨어뜨렸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왜 이런 걸?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님, 추가로 확인된 내역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10년간 준서 환자분 명의로 익명 송금하신 내역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350만 원씩 입금되었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이에요. 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4억 2천만 원? 네. 모두 준서 환자분 투석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메모란에는 항상 익명 후원, 장학금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세린이 사회복지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서 치료비는 할머니가 다 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지원하신 건 최초 수술비 3억뿐이에요. 나머지 12억은 전부 환자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마련하셨고
이후 10년간 투석비도 어머니께서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준서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세린도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 세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흩어진 메모장을 주었습니다. 세린에게 건넸어요. 읽어봐. 엄마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세린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민재의 눈빛에 못 이겨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펼쳤어요. 2018년 3월 2일 세린이 중학교 입학식. 교문 앞 은행나무 뒤에서 봤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준서 재수술 날 본관 6층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재수술 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6층 대기실을 지나쳤었어요. 그때 모자 쓴 여자가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2023년 2월 14일 세린이 졸업식 후문 주차장에서 봤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네요. 세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장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엄마는 우릴 버렸다고. 민재가 무릎을 꿇고 세린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 준서 살리려고 우리 가족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왜 10년 동안 숨어 산 거예요? 할머니가 막았어. 편지도 숨기고. 민재의 고백에 세린과 준서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급히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재와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처치 중인데 가족분들 면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세린과 준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뒤를 따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산소 마스크, 심전도 모니터, 불규칙하게 울리는 신호음. 세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릴 위해. 준서는 유리창 앞에 서서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짐이었던 거네요. 엄마를 폐지 죽게 만든 건 나였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준서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야. 넌 짐이 아니었어. 엄마한텐 희망이었어.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수진의 심전도 신호음이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였어요. 세린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10년 만에 진실을 알았는데 너무 늦은 걸까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린과 준서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인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엄마는 단 한순간도 자신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민재와 세린,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죠.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세린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준서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빠,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왜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펌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당시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 너희 외할아버지 부도에 내 이미지까지 나빠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엄마를 희생시킨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아빠도 비겁했어. 할머니 말씀에 그냥 따랐으니까.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수술비만 필요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준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10년 동안 폐지 주운 건 저 때문이잖아요. 제 치료비 때문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밤새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 나와 상태를 알려줬지만 크게 나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았어요. 수지는 그저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분 쪽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사회복지사는 노트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일기장 같아요. 10년 동안 쓰신 것 같은데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어요. 표지는 날 꽃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죠. 첫 페이지, 2015년 6월 1일. 오늘 집을 나왔습니다. 세린이와 준서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잠든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엄마는 멀리 가지만 항상 너희를 생각할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준서도 다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 7월 5일. 폐지 주운 지 한 달째. 손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준서 투석비 350만 원 보냈어요.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2016년 2월 14일. 세린이 11번째 생일. 학교 앞에서 멀리 봤어요. 친구들이랑 웃으며 걷는 모습 보고 울었어요. 엄마 없어도 잘 크고 있구나.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민재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3월 2일. 세린이 중학교 입학식. 교복 입은 모습 정말 예뻤어요. 너무 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50m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2020년 겨울. 올해는 유난히 추웠어요. 손이 얼어서 폐지 줍기 힘들었지만 준서 재수술 소식 듣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아들 꼭 건강해야 해. 엄마가 더 많이 벌게. 준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2023년 2월. 세린이 고등학교 졸업식? 이제 대학생이 되는구나. 엄마는 축하 메시지도 못 보내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항상 응원해. 2025년 3월.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10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놀랄 테니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민재는 노트를 덮었어요. 세린과 준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이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세린이 일어났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애들아.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이정희가 처음으로 약해 보였어요. 이거
10년 전에 수진이가 남긴 편지야. 이정희는 봉투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금고에 넣어뒀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세린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세린 앞으로, 하나는 준서 앞으로.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세린이에게. 엄마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거란다. 준서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엄마가 떠나야 해. 아빠 로펌도 지켜야 하고. 세린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렴. 동생 잘 돌봐주고. 엄마는 멀리서라도 항상 너를 지켜볼게. 학교 앞에서, 졸업식장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 사랑해. 항상 기억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세린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준서도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준서야. 엄마 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수술 잘 받고 튼튼해지렴. 엄마가 꼭 치료비 보낼게. 폐지를 주어서든 뭘 해서든 꼭 보낼게. 넌 짐이 아니야. 엄마한테는 희망이야. 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삶의 이유란다. 사랑해, 우리 아들. 준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는 2 아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정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바로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심전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고 계십니다. 민재와 아이들이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준서도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엄마, 우리예요. 수진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민재와 세린, 준서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세린아, 준서야. 세린과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엄마가 자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한 명씩만요. 세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엄마가 우릴 버린 줄 알았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아. 세린아. 준서도 들어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미안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서야. 넌 엄마 희망이야. 3사람은 10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직 일반 병실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세린과 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민재는 병실 밖 복도에서 로펌 이사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대표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펌 주가는 40% 넘게 폭락했고 주요 고객사 5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무팀장도 보고를 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우리 변호사들을 스카우트하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로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민재의 입장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죠. 기자회견을 엽시다. 민재의 말에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지금 기자회견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괜찮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전부 다요. 대표님, 홍보팀장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10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로펌이 무너지든 말든 제 명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세린이 밀고 있었고 준서가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재가 놀라서 달려갔어요. 아직 안정이 필요한데 왜 나왔어요? 들었어요. 기자회견 한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진실을 밝혀야죠. 안 돼요. 변호사님, 로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에요. 우리 가족이요.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10년 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로펌을 선택하고 당신을 버렸죠. 이번엔 다를 겁니다. 당신을 선택할게요. 세린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저도 기자회견에 나갈래요. 세린아, 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했던 오해들, 제가 직접 풀어야 해요. 준서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제가 엄마를 폐지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 진실도 말해야 해요. 준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민재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엄마를 원망하던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아이들은 변했어요. 이틀 후 정도법률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옆에는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세린과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재입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의 자리입니다. 10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제 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민재를 향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 준서의 수술비 15억 원이 필요했고 장인의 부도로 30억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 로펌은 비리 의혹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때 제 어머니는 제안했습니다. 아내 수진과 이혼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권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제 어머니는 15억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억만 줬습니다. 나머지 12억은 수진이 자기 재산을 팔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 2채를 금매로 팔아서요.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350만 원씩 병원에 갚았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수진이 10년간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총 4억 2천만 원. 폐지를 주우며 설거지를 하며 청소를 하며 모은 돈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10년 동안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회피했습니다. 로펌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며 수진의 희생 위에 성공을 쌓았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5천억 자산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새벽마다 폐지를 줍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 치료비를 보내던 아내가 있었어요. 세린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까지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우릴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동생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아빠 로펌을 살리려고. 엄마는 10년 동안 멀리서 우릴 지켜봤어요. 제 입학식 날, 졸업식 날 50m 밖에서 모자 눌러 쓰고 봤대요. 다가오고 싶었지만 참았대요. 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가 일어나 누나를 대신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수술비 때문에, 제 치료비 때문에 엄마는 10년 동안 폐지를 주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할머니가 다 해주신 줄 알았어요. 엄마는 헌혈도 72번 했대요. 전부 제 혈액형이랑 같은 거요. 언젠가 제가 필요할까봐 준비하신 거래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부축했어요.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10년이 힘들었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준서를 살리고 싶었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폐지를 주우면서도 행복했어요. 매달 350만 원을 보낼 때마다, 준서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세린이가 학교 다니는 모습 볼 때마다 엄마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기자들은 메모하는 것도 잊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정도 법률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로펌 지분 전부를 매각해서 심장병과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 성공은 수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로펌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모성애가 뭔지 알겠네요. 박민재 변호사, 늦었지만 잘하셨어요.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엄마 마음. 10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치료비 보낸 거 말이 안 나와요.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난은 응원으로, 조롱은 눈물로 바뀌었어요. 민재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세린과 준서도 엄마를 껴안았어요. 10년 만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수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도 2달이 지났죠. 민재는 약속대로 정도 법률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로펌 지분을 매각한 돈으로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심장병과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죠. 청담동 타운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분당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40평 정도의 평범한 집. 하지만 가족 넷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수지는 거실벽에 사진을 걸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난달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었죠. 민재와 수진, 세린과 준서.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엄마, 도와줄까요?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입학을 1년 미룬 세린은 요즘 재단 일을 돕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단 사무실에 나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걸었어.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1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수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린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준서가 건강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민재가 재단 설립식에서 연설하던 날. 지난 석 달 동안의 기록들이었죠. 엄마, 밥 먹어요. 준서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서가 요리를 담당하는 날이었어요. 스파게티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재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민재는 재단 운영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재단에 후원금이 또 들어왔어. 민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익명이래. 5천만 원. 정말요? 좋은 분들이 많네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재단 설립 후 석 달 동안 모인 후원금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어요.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아이 수술이 시작돼요. 7살 여자아이인데 심장판막 이상으로. 세린이 보고했습니다. 세린은 재단에서 수술 대상 아이들을 선정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 아이 부모님 만나봤어요.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아빠는 사고로 일을 못 하신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1년째 기다리고 계셨대요. 수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가 그 마음 제일 잘 아시죠. 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야지.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가족들도 받을 수 있게.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요즘 생긴 습관이었어요.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 엄마, 내일 복지관 가시죠? 세린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3번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거노인들께 식사를 준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응,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드리기로 했어.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세린이는 재단이라고. 아니에요. 내일은 재단 쉬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세린은 수진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죠. 아빠는 내일 뭐 하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있어.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 논의하는 자리야.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야. 수술비만으론 부족하거든. 치료하는 동안 부모님들이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민재의 설명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일하면서 준서 병원 다니기가. 알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 대화를 나누던 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나가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고객님 맞으시죠?
택배요. 네, 감사합니다. 상자를 들고 온 민재는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이정희, 어머니였습니다. 석 달 전 기자회견 이후 이정희는 집에 틀어박혔어요.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몇 번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죠.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애들 잘 있니? 재단일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앨범 5권, 그리고 편지 한 장. 민재야, 애들아, 수진이에게. 이 앨범들은 10년 동안 내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야. 세린이 학교 행사, 준서 병원 다니던 모습, 수진이가 멀리서 아이들 지켜보던 모습.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학교 앞에 온다는 거, 병원에 온다는 거. 하지만 모른 척했지.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이 사진들 수진이한테 전해다오. 10년을 놓친 시간이지만 이 사진 속에는 수진이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재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15년 9월. 세린의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운동장 구석, 담장 밖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 겨울. 준서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그리고 병원 후문에서 멀리 바라보는 수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의 기록. 수진이 홀로 견뎌낸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민재는 앨범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이건 세린과 준서도 모여들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앨범을 넘겼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졸업식 날이다. 엄마 진짜 왔었구나. 준서야, 여기 봐. 내 재수술 날. 엄마가 복도에서 기도하고 계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가족 사진 찍던 날. 사진관 밖에서 이정희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아들과 손주들을 지켜줘서.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세린과 준서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와 수진은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살아줘서,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받아줘서. 우리 늦지 않았죠?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민재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11년의 아픔과 고통 끝에 얻은 진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한 불빛에 빛났습니다. 식탁에는 4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11년 만에 채워진 빈자리. 수진은 알았습니다. 10년의 폐지 수집, 쪽방 생활, 외로운 밤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의 웃음, 가족의 식탁, 다시 잡은 손. 이것이 바로 수진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새벽 4시의 리어카, 50m 밖에서의 그리움, 익명으로 보낸 사랑, 그리고 용서, 진실, 가족.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청담동 새벽 골목에서의 재회가 11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게 해준 기적.
민재와 수진, 세린과 준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만든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